월드컵 우승을 못한 팀이지만 전 세계 국가대표의 역사에서 가장 강했던 팀이 어디냐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 후보에는 충분히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전략적으로나 선수 면면이나 감독까지 명장인데 우승을 한 번밖에 못하니까 감히 누구도 왕조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히든풋볼 458회이자 한준희, 송재우,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정확히 10번째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합니다. 송재우, 한준희 해설위원,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위대한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위대한 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준희 해설위원님께서는 그 위대한 선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대한 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냥 단순히 뭐 우승만 많이 하고 잘하는 팀이 또 위대한 팀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는 선수와는 좀 다른 문제죠. 네. 팀이니까요. 우승을 한 팀은 위대한 팀의 목록에 들어갈 기본 자격은 일단 구비를 한다는 생각을 해요.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그러니까 해서. 팀은 분명히 우승을 못했으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그런 팀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역사적으로 어느 종목의 위대한 팀을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승은 따라 들어와야 된다. 네. 그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선수와는 조금 다른 문제고. 그렇네요. 우승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위대한 팀들 가운데에서도 위대한 팀이 되려면 지속성이랄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영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축구에서는 아마 영향력 하면은 생각나시는 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세계적인 트렌드를 또 구축을 하면서 트렌드 리더가 되면서 우승까지도 많이 한. 역시 이번에 뭐 레알 마드리드가 14번째 유로피언 챔피언이 됐지만은 정말 레알 마드리드의 역사와 챔피언스 리그의 역사는 거의 같이 간다고 할 정도로 우승을 많이 한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레알도 80년대나 뭐 70년대 이럴 때는 좀 우승이 없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정말 5, 60년대에서 90년대 그리고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뭐 레알 정도의 지속성을 지닌 팀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승 횟수는 중요해요. 팀의 위대함을 따질 때는. 그러면서 그 지속성과 영향력까지도 이제 따지게 되면 가장 이제 정말 최상위 레벨의 위대한 팀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우리가 추릴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송재우 위원님께서는 어떤 기준이 있으실까요? 저는 한 의원 말씀에 100% 동감입니다. 100% 동감이고 거기에 하나 추가시킨다면 전통이에요. 전통.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 내가 억지로 만들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남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뭐 메이저리그에서 그러면 당연히 양키스를 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선 중요한 게 그게 이제 말하면 우승과 지속성이 같이 합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이너스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내가 반짝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뭐 예를 들어 NBA 같은 경우도 과거에 뭐 보스턴 셀틱스, LA 레이커스 이런 팀들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압도적으로 남들하고 비교가 안 돼. 그것도 수년에 걸쳐서 오랜 기간 동안 해내면서 우승까지 해야 돼요. 근데 양키스는 메이저로 최초로 5연패 유일해요. 27번 우승. 2위 팀하고 상대 2배 이상이에요. 이러면서 자기네 왕조가 뚜렷하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팀은 위대한 팀이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사실 그런 팀의 멤버를 보게 되면은 선수가 한두 명의 스타뿐만이 아니라 정말 눈에 안 보여 받쳐주는 마치 시카고 불스가 마이클 조던 전성기 때 혼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스카리 피펜도 있는 거고 암스트롱도 있는 거고 이런 선수들이 받쳐주는 것처럼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왕조가 만들어지려면 어느 한 선수만의 영향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영속성, 지속성을 가지고 우승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누렸다. 그러면 저는 그 위대한 팀이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시대를 풍미한 팀들이 있어요. 그런 팀은 시대별로 그렇게 아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시대를 풍미한 팀, 딱 적절한, 딱 한 줄 요약이신데 손소 변호사님 혹시 위대한 팀 좀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팀을 좀 꼽을 수가 있으실까요? 일단 두 분 전문가께서 이제 그 실적과 어떤 그 성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역시 여기서 말하는 위대한 팀이라고 하면 일단 실적을 내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으로. 그래서 좀 나눠보자면 단일 시즌의 위대한 팀도 있을 수 있다. 그렇네. 단일 시즌에 압도적인 성과를 냈으면 그 시즌에는 이 팀은 정말 위대한 팀이라고 평가받을 만하고 또 그 외에 일반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단순히 그냥 잘했다, 우승 많이 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것까지 한번 좀 포함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축구 전 세계 축구 역사에서는 대표팀에서는 브라질, 클럽팀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이 두 팀이 타의 추종을 불허까지는 모르겠지만 후보들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월드컵 우승을 브라질이 이제 5회 5차례 했잖아요. 근데 독일이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월드컵에서 우승 4번, 2등 4번, 3등 4번을 했어요. 독일이. 4-4-4구나. 그래서 조별리그 탈락도 한 번은. 그렇죠. 그게 정말 희귀한 일이 이제 2018년에 빚어졌는데 진짜. 독일이 전체적인 어떤 4강 이상의 성적을 거둔 횟수로만 따지면 브라질보다 오히려 우위입니다. 꾸준하네요. 우승은 브라질이 한 차례 더 많았지만 그런데 여기에 독일은 플러스 시켜줘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크루이프 대 베켄바워 얘기할 때 유로가 하나 더 플러스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독일이 유로에서 요것도 외기 쉽습니다. 네. 우승 3번, 우승 2등 3번, 예. 3등 3번. 야, 이것도 3-3-3. 진짜 잘하시네. 정말 대단하죠. 예. 월드컵 4-4-4, 유로 3-3-3. 저는 그 한 의원님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외우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독일이 뭔가 요번 올해 이제 월드컵에서 뭔가를 더하면 외우는 난이도가 좀 올라가요. 그냥 탈락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외우는 난이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우리를 위해서 탈락해야겠네요. 계속. 4-4-4, 3-3-3 헷갈리면 안 돼. 하면 이제 그렇죠. 외우는 난이도가 낮아지는데 그 여기 계신 다른 우리 저 PD님들까지도 놀라움의 경탄을 내지를 정도로 너무 그러네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그럼요. 정도면. 근데 자체가. 오히려 근데 브라질은 이 정도의 지속성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이 일단 대표팀 가운데에서는 후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헝가리는 언급을 해야 돼요. 헝가리는 특히 우리 50년대 헝가리. 이 헝가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축구에 있어서 축구의 역사에 좀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엄청났던 팀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어떤 측면에서요? 제가 일단 이 헝가리가 가장 유명했던 경기가 오히려 월드컵보다도 잉글랜드와의 두 판이에요. 뭐냐면 잉글랜드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4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과 만약에 잉글랜드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적에 잉글랜드 본인들은 당연히 뭐 자기네가 우위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이 질문을 던져도 잉글랜드가 오히려 좀 이기지 않을까? 실제로 1930년대에 이탈리아가 우승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탈리아가 잉글랜드에게는 졌던 적이 있어요. 30년대 월드컵 우승을 하고도. 그러니까 잉글랜드 사람들은 계속 축구는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제일 잘하고 실질적으로 한 40년대 한 중후반까지도 가장 센 팀이라고 주장을 해도 그렇게까지 이상하진 않아요. 월드컵에 뭐 나오지도 않고 하기는 했어도. 그런데 이제 당시에 당대의 모든 평가는 아니야. 지금 이 시대는 헝가리의 시대야. 헝가리가 압도적으로 가장 세. 라는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른바 비공인 세계 챔피언 결정전 한번 해보자. 이벤트 매치가 펼쳐진 거죠. 이때 1953년에 그래서 잉글랜드와 헝가리가 53년에는 잉글랜드 홈에서 하고 54년에 몇 개월 후에 헝가리 홈에 가서 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우리 최강을 가리자? 그런 취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월드컵 우승이 없어도 그래도 축구는 아직은 잉글랜드가 가장 세. 그런데 그 당시에 헝가리의 행보를 보면 헝가리가 사실 54년 월드컵 결승전에서 서독에게 아깝게 지기 전까지 28승 4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무패요? 28승 4무를 하고 있었고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잉글랜드와 그 두 판이 6대3, 7대1로 헝가리 승리로 끝났어요. 물론 예전이 조금 요 시대 정도면 골이 좀 많이 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를 두 경기 합계 13대4로 망신을 준 거예요, 완전히. 그렇네. 이때 헝가리는 워낙에 압도적인 화력, 전술적으로도 트렌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헝가리가 쓰던 전술, 가장 이제 전술사 책에서 유명하게 남아있는 게 이른바 요즘 얘기하는 가짜 9번.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토티, 리오넬 메시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가짜 9번. 그러니까 9번 스트라이커를 표방하고서 맨 처음 라인업을 그릴 때는 최전방 가운데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선수가 정통적인 9번처럼 뛰지 않죠. 네네. 예, 메시와 토티를 보면 당연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전술을 가지고 잉글랜드와 딱 부딪혔을 때 당시에 이제 잉글랜드 수비수들의 회고담을 들어보면 저 히데쿠티라는 선수가 그 역할을 했는데 히데쿠티가 최전방 공격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내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수가 오히려 뒤쪽으로 막 내려가면서 막 자유롭게 움직일 때 과연 내가 히데쿠티를 따라가야 될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자리를 지켜야 될 건지에 관해서 나는 너무도 당혹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 새로운 전술이었나 보네요. 그 시절에. 물론 그 이전의 팀들 뭐 오스트리아나 이런 데서도 유사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은 있었어요. 헝가리가 무조건 이걸 뭐 세계 최초로 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강력한 팀이 그때까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던 전술적 트렌드를 보여주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축구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사건, 그 잉글랜드와의 두 판 사건 이후에는 잉글랜드가 그 다음부터는 이른바 우리가 야코가 많이 죽는다고 하죠. 그 다음부터는 잉글랜드가 그래도 우리가 세긴 하지만 약간 그게 좀 수그러들었어요. 꼬리를 좀 말기 시작했네. 그러니까 헝가리에게는 1대1 선수들의 어떤 개인 기량으로도 안 되는 거를 느꼈고 전술적으로도 안 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인들에게 굉장히 쇼크를 줬고 전체 축구사로 봤을 때는 뭔가 현대 축구의 오늘날의 모습을 만들기 시작한 당대 최강의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월드컵 우승을 못한 팀이지만 전 세계 국가대표의 역사에서 가장 강했던 팀이 어디냐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 후보에는 충분히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브라질, 저는 독일, 헝가리 대표팀에서는 요 세 팀을 후보로 보는데 그런데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정말 가장 꾸준하고 가장 우승 횟수라든가 뭐 4강 이후의 횟수도 많기는 하지만 어떤 시대를 완전히 어떤 자신들의 전술로 평정하고 풍미했다는 느낌은 좀 안 주고요. 그리고 뭔가 아까 헝가리와의 그 54년 결승전 말씀도 드렸지만 뭔가 좀 꾸역꾸역 우승을 했던 느낌을 주는 대회들도 좀 있었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2014년 같은 경우는 안 그랬죠. 그러니까 2014년이나 뭐 1990년 우승 뭐 이럴 때는 사실은 독일이 그냥 제일 세구나 그런 느낌을 줬지만 그렇지 않았던 경우들도 독일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승까지 올라가고 뭐 4강 올라가고 우승까지 가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 전형적인 독일스럽게 우승하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도 좀 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위권 입상 횟수가 많아도 독일은 약간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걸리고요. 그리고 헝가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궁극적으로는 올림픽 금메달 말고는 메이저 타이틀이 없다는 거.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임팩트나 어떤 전술사적 영향력이나 당대의 압도적인 면이나 그런 거는 이때 헝가리를 분명히 높게 평가해야 되지만 그래도 브라질이고 역시 브라질 가운데에서는 펠레와 펠레의 동생들이 더불어서 뛰었던 1970년의 브라질 팀. 그 팀은 압도적인 면, 위력적인 면, 그리고 어떤 세계 축구 역사에 남을 만한 스쿼드, 남을 만한 경기력, 그런 예술성 모든 거를 종합해 봤을 때는 역시 1970년 브라질 팀이 국가대표로서는 가장 길이 남을 팀이고 또 브라질은 2002년 이후에는 비록 지금까지는 이제 월드컵에 다시 등정하지 못하고는 있지만 전체 또 월드컵의 역사를 봤을 때는 또 브라질을 빼고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독일보다도 그래도 우승 횟수는 하나 더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대표팀에서는 브라질이고요. 클럽에서 세 팀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2008년에서 2015년 정도 사이에 FC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펩 과르디올라가 시작해서 이제 루이스 엔리케의 이른바 MSN 메시, 네이마르, 수아레스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한 7년 정도의 세월이죠. 또 한 팀을 꼽는다면 1987년부터 한 94년 정도까지의 아리고 사키에서 파비오 카펠로까지 이어지는 AC 밀란 팀.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한 7년간의 바르셀로나, 7년간의 밀란은 전술사적 영향력, 임팩트, 당대의 트렌드 리더, 또 당대에 아주 우수했던 호화 mem버 그리고 우승 트로피들까지 그러니까 모든 부문을 다 갖고 있는 클럽이 저는 그 과르디올라, 엔리케까지의 바르셀로나와 사키, 카펠로까지의 그 밀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두 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전체 축구 역사에서 그냥 클럽 하나만 꼽아봐라 한다면 역시 그래도 그 답은 레알 마드리드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전술적 트렌드를 뭔가 이끌고 그런 어떤 임팩트에 있어서는 밀란이나 바르셀로나가 이 전체 레알 마드리드보다 오히려 우리가 우월해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그냥 클럽에서 한 팀만 꼽아라 한다면 레알을 그래도 꼽는 게 옳지 않을까. 일단 챔피언스리그 우승 자체가 14차례인데 이건 너무 압도적이거든요. 송재 의원님은 또 네. 위대한 팀, 아까 뭐 양키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또 양키스도 뭐 포함해서 어떤 팀이 또 있을까요? 야구팀 뽑아오신 건가요? 송 의원님도? 야구팀만? 아니 저는 뭐 어느 팀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까 뭐 농구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NFL 같은 경우는 달라스 카우보이스라든가 샌프란시스코 49에rs라든가 나중에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라든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 사실 뭐 이제 국내하고도 아까 뭐 롯데 타이거스, 뭐 삼성 라이온스 약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있었는데 그 MLB에서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그 사실 영향력적인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소개드렸던 그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한 7, 8년 기간 동안 막강 전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인왕은 3년 연속 배출, 홈런왕 2명 껴있고 타격왕 있고 도루왕까지 있어요.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딱 한 번 우승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딱 한 번 우승을 했고 2번은 전력상으로 말도 안 되는 팀들에게 졌어요. 이렇게 전략적으로나 선수 면면이나 감독까지 명장인데 우승을 한 번밖에 못하니까 감히 누구도 왕조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그런데도 항상 아쉬움이 남거든요. 이런 팀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리고 실제로 이 팀도 월드시리즈 우승을 9번이나 했었지만은 그 기간 동안 가장 막강한 기간 동안에 한 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참 뭔가 그 2% 부족한 거. 오클랜드는 네. 약간 지금 듣자 하면은 네. 포함된 선수들의 면면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약간 헝가리 필이 나는 팀이 오클랜드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하고 이제 오클랜드가 다리 하나 사이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팀이에요. 지역팀인데 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내가 예매를 안 하고 구장 가서 표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오클랜드는 도저히 표를 살 수가 없어요. 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때 워낙 잘하고 인기고 지금은 반대 아닙니까 지금은? 구장도 이제 후져졌고 무슨 콜리세움 뭐 거기 맞습니다. 거기 풋볼이랑 또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경기 보잖아. 추해요 경기장. 왜냐면 풋볼 그 쳐놓은 거 있잖아요. 선이 막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도대체 메이저리그 구장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 한참 전성기 때니까 표를 구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때 말씀 이거 똑같아요. 그때 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나중엔 좀 잘하고 좀 이랬습니다만 그때는 암흑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언제만 표를 살 수 없느냐? 시카고 불스가 원정 올 때. 원정 올 때 그 경기 하나만 안 팔거든요. 앞뒤에 붙여가지고 5경기까지 7경기를 패키지로 팔아요. 근데 불스가 껴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패키지를. 그 제가 얼마나 무식했냐면은 풋볼을 이제 직관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마다 인터넷 그게 좀 후졌으니까 표를 살라는데 표가 없어요. 샌프란시스코 49ers.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했어요. 또 표가 없어요. 에이씨. 내가 미친 거지. 3년 동안 그 짓을 했는데 못 샀어요. 표를. 대단하시다. 했는데 4년 때 도저히 못 참고 언제 살 수 있냐 했더니 그 당시에 샹호 7년치까지 다 매진이에요. 왜? 홈에서 8경기밖에 안 하니까. 그치. 내가 가서 내가 미쳤었구나. 이렇게 바보구나. 앞으로 몇 년치가 매진이 되어 있는데 그걸 내가 매년 전화를 하셔가지고 매년 전화해가지고 시즌 개막을 코앞에 두고 전화하게 되겠습니까? 안표는 없나요 미국에는? 엄청 비싸요. 풋볼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아마 우리 이랑 캐스터는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 경기 단위로 잘라서 어느 경기가 제일 재밌냐면 저는 풋볼입니다. 한 경기 단일 경기로 딱 따지면은 풋볼이 최고입니다. 요즘 그 쿠팡 플레이에서 지난 시즌도 해줘가지고 보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거 제가 중계했었는데. 안 하는 fut볼이 없어. 풋볼 그러니까 미식축구도 작년에 했었고 이제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몇 년 했었는데. 그때도. 네네네. 저도 송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한 경기 딱 만약에 죽기 전에 한 경기 딱 볼 수 있다면 저는 미식축구를 볼 것 같아요. 정말 재밌고요. 그리고 풋볼 선수들 머리가 진짜 좋아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작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본 거는 어느 팀이건 새로운 팀에 오거나 신인 들어오잖아요. 플레잉 북이란 책을 줍니다. 그게 전술북이에요, 팀마다. 근데 이렇게 두꺼워요. 그게 기본적으로 130 몇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이제 마이크도 물론 하고 그러는데 뭐 타임아웃 불러가지고 감독이 코치죠. 헤드 코치가 쿼터백한테 지시를 하잖아요. 그럼 쿼터백이 애들 다 불러 모으지 않습니까? 물러 모아가지고 작전을 숫자로 얘기를 보통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 뒤로 이제 빼주기 전에 계속 소리 지르거든요. 리바인드 시키는 거 실수할까봐. 그래서 34 라키, 뭐 34 라키 계속 소리 질러요. 그러면 애들이 박수 딱 치고 그 포메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와이드 리시버가 한 명은 일로 가서 이렇게 뛰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는 거 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가끔 쿼터백 같은 경우에 자기도 헷갈리는지 팔에다가 여기다가 보고 이렇게 열어 특히 새로운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반드시 이거 있어야 돼요. 없으면 자기가 헷갈려 자기가. 아니, 제가 어릴 때부터 갔던 의문인데 그 무선으로 이제 결국은 지시가 다 들어가서 헬멧 속에서 뭐 들리는 거잖아요. 이거 감청 안 됩니까? 아니 이거 그냥 쉽게 지를 것 같은데. 그러게요, 진짜. 너무 쉬운 감청. 하려고만 하면은 법무법인 지역에 하려고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보면 자기네 스큐어되는 채널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폐쇄되는 걸로 하니까 폐쇄되는 거 하면은 멀리까지 나가진 않지만 어느 일정한 지역 안에서는 감청하기 쉽지 않게 하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느 종목이든 코치들이 전부 다 그라운드에 내려가 있어요. 근데 풋볼은 오펜시브하고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서 감독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감독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작전 세워가지고 쿼터백 불러 이걸 해주거든요. 예전에 그 부산에도 포터필드였나요? 그 감독도 경기를 보고 싶다면서 위에 꼭대기 올라가. 근데 축구도 사실은 맞아요. 위에서 보는 게 더 잘 그렇죠.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골대에 뒤에 서포터즈들은 사실 경기를 잘 못 봅니다. 깃발에도 가리고 광고판에도 가리고 잘 못. 예전에 신태용 감독님도 좀 한번 퇴장당한 이후에 위에 올라가서 일부러 무정기로 위에 올라가서 지시할 때 그 팀이 잘 되는 경우들이 꽤 높죠, 확률이. 확실히 보는 시야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정작 축구도 그거를 좀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위치가 위에 가서 그러면 감독이나 코치의 위치를 좀 자유롭게 이렇게 오늘 저희가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위대한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또 특히나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